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나타나니까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기다리던 사생 팬들 얘기냐고요? 아니요. 국정감사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앞다퉈 한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유튜브 생방도 하고 질문하는 노트북에 팬클럽 스티커도 붙이고 한이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인가요? 국민들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뭐 하니? 10월 16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그런데 대관절 국정감사에서 한이가 눈물 흘린 이유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던 국정감사장이 어제는 웬일로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그 High boy 너무 원해 High boy 내가 잠시만요. 개인정보라서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좀 한마디만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세요. 제가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 잘 아시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밈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한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고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자, 그룹 유진스라는 이제 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 거기에 멤버 한이 씨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를 방문한 모습인데 앞서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부터 그냥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 국정감사장에 있는 여야 의원들도 평소보다 달리 약간 좀 들뜨고 상기되어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국회 국정감사가 워낙에 이제 막 싸움이 많이 벌어지니까 네. 항상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싸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안 싸운 게 과연 적절했는지 좀 의문이 있는데 네. 여야가 화합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연예인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들뜬 거 아니냐. 네.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이돌인 뉴진스의 아하. 멤버인 한희 씨가 참고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네. 한희 씨가 이름이 한희 팜 씨인데 아. 바로 그 2004년생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 베트남계 호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한희 아. 씨가 우리나라나 뭐 서구에서도 인기인데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세계적인 스타가 국회에 나타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이 막 한희 씨와 사진을 찍고 상당히 거의 팬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네. 또 그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경우에는 그 뉴진스 팬덤이 버니즈라고 하는데 네. 버니즈 스티커를 또 노트북에 붙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 아까 저거예요 네, 스티커. 저 팬덤 저거? 스티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한희 씨를 촬영하는 개인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 한희 씨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또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 너무 좀 황당하고 어떻게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장면이 일단 많이 보였는데 일단 그게 저희 차분차분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박주 변호사님 보세요. 걸그룹 잘 나간다는 뉴진스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그런데 그 뉴진스 멤버인 한이가 아니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왜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거야?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왜 이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는지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그리고 어두워 민희진 전 대표 간에 갈등이 이제 빚어지면서 그 갈등 과정에서 떠오른 게 뉴진스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한희 씨는 이 소속사 내에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다 이런 따돌림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속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희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한 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희 씨는 이제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팬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사실은 결의를 다지고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이 국감에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당했던 따돌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른 팀 매니저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뒤따라오는 이 다른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직접 그 말을 들었다는 거, 무시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어두워의 대표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이 좀 상반됐습니다. 네. 이 어두워의 김주영 대표는 지금 그런 왼쪽 분이 일은 어두워 대표죠. 네, 그러한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고 네.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하하. 한희 씨도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신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또 반박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뭔가 결기가 있어요. 저 국감장에 사실 훨씬 나이가 많은 성인 어른들도 이 국감장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주눅 들기 마련인데 지금 한희 씨는 물론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그럴 수 당당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생경한 장소고 뭔가 주눅 들 수도 있는데 앞서 보셨죠. 심호흡도 하면서 또박또박 자신의 입장을 말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 소속사 대표의 말에 아까 말씀드렸죠. 반박도 하고 또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했는데 보세요. 국감장에서 한때 웃음이 터지게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네, 죄송. 이해했습니까? 네. 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두워 현재 사장님은요 그 이주영 님이세요. 김주영 아닙니까? 죄송해요, 김주영님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민희진 대표님과 방시혁 대표님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하여튼 뭐예요? 갈등 싸움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희 씨의 모습에 우리가 뭐 잠시 이제 한희 씨가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잠시 이제 국감장 내에 뭐 웃음도 짧게 터졌습니다만 결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말의 한 60%가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말을 이해하기가.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한희 씨가 지금 저 상황에서 얼마나 진짜 어렵게 결정하고 또 보세요. 이 겉으로는 정말로 긴장을 떨어낸 척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덜덜 떨렸을까요, 진짜. 네, 그렇죠. 굉장한 용기를 갖고 나왔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을 위해서 또 팬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통역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많이 떨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과연 질문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쭉 1시간가량 진행된 그 질의응답에서 그래도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수 있었듯이 한 번의 위기가 있긴 했어요.
김형동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데 워낙 사투리의 억양도 있고 아무리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억양 자체가 좀 알아듣기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감장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뭐 귀여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웃음이 좀 새어 나오기도 했고요. 저것도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추정해서 답변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답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있다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국감이 끝난 다음에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에게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면서 팬들의 응원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생했고 고맙다라면서 또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앞서 여야 의원들 중에는 글쎄요 뭐 평소에 뉴진스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신이 지뢰하는 노트북 이 겉면에 뉴진스의 그 어떤 이 팬덤의 그 뭐 캐릭터 그것도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뭐 한이님 보통 여야 의원들이 누가 참고인이나 증인 나오면 뭐 당신 뭐뭐씨 뭐 했다가 뭐 되게 무례하게 하는데 오늘 이번에 굉장히 한이님까지 나왔어요. 아주 정중하게 일단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여러 뭐 궁금증도 있겠습니다만 한이 씨를 직접 부른 그리고 또 거기에 응해서 직접 나온 저 모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는 노동과 관련된 노동법과 관련되는 것을 다루는 환경노동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업의 어떤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 내에서의 어떤 그런 기업 갑질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그런 케이스로서 이번 그 한이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 내 갑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환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정말 환경 노동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많은데 이와 같이 특정한 기업에서 이 아이돌 한 사람이 대표이사로부터 어떤 인사를 받았네 만에 이런 어떤 가십성 인사 그 이슈를 가지고 이 환노위에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법조인으로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하이브라는 기업 내에서는 다양한 레이블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 그 어떻게 보면 그 BTS건 누구건 관련되는 회사를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A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과 B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끼리는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사실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한이 씨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노동계에서는 비판적 견해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가지고 다른 무슨 국정감사였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어제 있었던 한이 씨가 나와가지고 저런 어떤 해프닝을 벌인 이것만 있는 걸 보면서 과연 국정감사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따끔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사실 저희가 지금 다 봤지만 다음에는 혹시 또 부른다면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말밖에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저 한일 씨가 있던 국감장에 등장한 사람 중에 거기에 어제 출석한 사람 중에 본분을 자기가 어제 국감장에 왜 나왔는지 본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바로 정인섭 한화산업 이 거제 사업장 대표였습니다. 이분은 한이 씨와 다릅니다. 이분은 증인이었어요. 참고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근데 휴대전화로 한이와 함께 셀카를 지금 찍는 모습도 볼 앞에 수 있는 안경 있고요. 쓰신 분이 앞자리에 앉은 그렇습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저분이고요.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정인섭 사장은 올해 들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항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웃으며 셀카를 찍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 사장은 즉시 사과하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는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확히 이 국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가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국어 서툰 거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이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왜 통역을 배치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국감 스타란 말이 있죠. 이게 지나고 나면은 누군가가 어떻게 기억되는지에만 전부 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자꾸 파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인섭 사장이라 한화오션 사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회사에서 앞서 말씀하셨죠. 올해에만 원청, 하청업체 직원 통틀어 5명이 숨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그 원인과 그 이유와 대책을 질타를 하려고 부른 자리인데 저기 자리에서 뒤에 앉은 한희 씨하고 셀카를 찍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근데 보세요. 이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먼저 PT 화면 띄워주세요. 아까 한입함 셀카 찍으셨더라고요? 네. 네. 한이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 찍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어떤 아니- 태도로 국감장에서 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셀카 찍는 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 한이가 울 때 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인섭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왜 이 변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안 주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냐 해서 지금 한숨 쉬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해명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의 행동이 만천하의 영상과 사진으로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오히려 저 상황에서는 정인섭 사장은 정말 어른답지 못했고 그 뒤에 앉은 한이가 그나마 정인섭 사장이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셀카 찍는 요청 또는 셀카 찍는 동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셀카 찍는 요청을 이 동작을 하니까 무안해할까봐 이렇게 살짝 웃어주면서 셀카에 응한 게 오히려 한희 씨가 더 어른다운 행동을 했네 보니까. 그렇죠. 한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나라 와서 말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막 눈물 돌리고 그랬는데 네. 정인섭 사장도 한이가 울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울는 사람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래도 한희 씨는 저렇게 웃음을 지어준 것인데 네. 근데 정인섭 사장은 저기가 지금 연예인하고 같이 셀카를 찍을 때인가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네.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하.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고 연예인이 눈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해명하다가 중간에 잘렸는데 네. 해명 과정에서도 한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의 인명과 관련해서 증언하러 나온 분이 무슨 연예인 긴장하건 말건 그걸 왜 신경을 씁니까?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질타가 쏟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분은 사장인데 김희철 하나호선의 대표 이사가 사과문을 결국 냈습니다. 네.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글쎄요. 셀카 찍어서 가족들한테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정말로 적절치 못한 행동 정말 깊이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을. 내 아내가 재벌가 사유에게 10억을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만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김묘성님, 줬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내 아내가 재벌가 사위에게 10억 원을 받았다고? 라고 질문을 던진 한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머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LG그룹 구본문 전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의 대표, 이 대표와 관련한 보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인물은 윤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계 투자업계에서는 꽤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해서 123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기도 하면서 소송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윤관 대표가 한 지인에게 무려 10년 동안 10억 원가량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LG 가해, 재계 LG 가문의 맞사위라면 하지근 평론가님, 예. 맞사위란 단어 보면 결혼을 한 사위 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누구한테 몰래 빌려줬어도 이거 가정 아내가 알면 큰일 날 일인데 이거를 10억을 줬다는 게 알려졌다. 이거 어떻게 대관령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네. 이게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기가 쉬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면 이제 윤관 대표가 탈세 의혹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추징을 당한 거예요. 네. 윤관 대표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불복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심판을 하게 된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하면서 2022년 12월 달에 결정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 결정문에 안에 들어있던 내용에 그게 들어있던 겁니다. 어허. 그게 뭐냐면 청구인, 그러니까 윤관 대표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결정문에 저런 표현이 딱 들어갔다고요? 사적 그렇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네.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지인이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온통 거기에 관심 쏠릴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지인한테 지금 10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사적 관계 유지하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그 지인이 바로 유명 연예인의 아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가정이 있는 분이 지인이란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인의 가족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지인의 자녀의 학비까지 대줬다? 그런데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심지어 그 해당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고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더 떠들썩하게 이슈가 그러네요. 되는 건데요. 이 취재에 따르면요, 이 윤관 대표가 이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람과 이 장기간 이 관계가 지속이 됐고 때로는 동선도 겹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세 심판원의 이 결정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윤관 대표가 이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로 학비를 송금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윤관 대표의 자녀들은 제주 소재에 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유명 연예인의 아내의 자녀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송금을 하면서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송금할 때 이 표시한 이니셜이 오히려 그 유명인 연예인의 아내의 자녀의 이니셜과 겹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뿐만 아니라 이 윤관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2016년부터 이 지인이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 역시 조세 심판원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대체 유명 연예인이 누구냐, 누구의 아내인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이른바 뭐 됐는데 네티즌 수사들이 또 발동됐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네티즌 순사대들이 혹시 조한선 씨의 아내 아니냐, 그러니까 탤런트 조한선 씨의 아내가 이 주인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느닷없이 배우 조한선 씨의 아내분이 이른바 갑툭튀가 된 거예요. 근데 뭘 근거로 매체들은 조한선 씨 아내에게 저 윤관 대표가 10년 동안 이거 10억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걸까요? 키보드 워리어, 인터넷 조사원들이 이번에는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뭔가 그럴듯한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배우 조한선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마침 분당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조한선 씨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팩트 이에 체크 해봐야 대해서 될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만 네. 조한선 배우가 본인의 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유는 뭐냐?
실제 아내하고 통화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하고 너털 웃음을 웃었는데 네. 정말 보내고 싶었다고 하면은 국제학교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국제학교 근처도 못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재벌가 사위로부터 10억 원 지원받았다는 그 루머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한선 씨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아내와 통화할 때 너털 웃음을 지었다는 건 안진용 기자님 이 얘기를 애둘러 말한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새빨간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보도로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입장인가 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당사자 취재죠.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해당 보도를 한 매체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유명 연예인 아내는 맞지만 적어도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건 확인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즉 아니땐 굴뚝에 그야말로 연기가 아닌 건 나는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아닌 걸 확인해줬다는 거잖아요. 취재 기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한선 씨의 아내가 그 해당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상태인데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조한선 씨와 그 가족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안지용 기자님 이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유명인의 아내가 유명인의 아내라는 게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건 그러면 해당 매체에는 조한선 씨의 지읒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조한선 씨의 아내라는 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매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네티즌 수사들이 억측으로 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게 궁금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왜냐면 그래야만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예훼손 같은 거를. 첫 기사를 보면은요. 분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다. 왜냐면 분당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인을 살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주 학교로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제주에 살고 있는 이 분당에 살고 있는 연예인을 토대로 보니까 조한선 씨가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분당에 사는 연예인 조한선 씨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네티즌 수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중요한 거는 혹시 조한선 아니야? 이런 식의 댓글을 맨 처음 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옮기는 사람은 조한선 아닐까? 조한선이래. 조한선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무는 게 일반적인 지금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루머가 이렇게 형성이 돼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조한선 씨는 아니땐 굴뚝에 또 연기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조한선 씨는 SNS를 본인의 입장을 낸 다음에 닫았거든요. 왜 닫기까지 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억측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조한선 씨가 지난 2021년엔 허위 학폭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사실이었다면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한선 씨가 그때도 허위 사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때 이제 잠깐만요. 네. 부사어를 잘 써야 돼요. 버젓이는 안 돼요. 여기서는 버젓이라는 표현 안 어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버젓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뭔가 네. 찔리는 구석이 있는데도 거기를 개의치 않고 하는 게 버젓이니까 다시 할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당당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네. 거는 그 당시에 루머도 정말 허위 루머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루머가 불거지고 나면은 그에 따른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에 대해서 조한선 씨가 계속 답변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대중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맨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땐 관심이 100이었다면은 그게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심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다수 많은 적잖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조한선 씨는 이거에 대해서 거듭 또다시 반박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과거 허위 학폭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까지 얘기가 연루돼 있죠. 결국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번에는 아예 SNS 창을 닫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남의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물론 네티즌 분들 중에는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말 무분별한 그리고 이 글을 이 손가락이요 그냥 재미로 칠 수 있겠지만 이게 남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조한선 씨가 SNS를 닫은 걸 두고 어머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닫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억측하지 말고 얼마나 네티즌 SNS에 그런 공간의 환멸을 느꼈으면 SNS를 닫기까지 했을 거예요. 제발 그런 말들을 억측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가 반성하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세상에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앞서도 국회에 한이 출석할 때 신분 출석하는 그 개인정보 적을 때 다 비켜줬잖아요. 왜? 개인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정보를 지켜야 일선에 있어야 할 경찰이 이런 짓을 했답니다. 김묘성 기자님.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요. 꽤나 오싹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에 대한 신고자인지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아하. 지난달 11일 새벽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아유, 사고 세게 났네요 여기. 네. 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수습은커녕 차를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음주 상태였던 거예요. 하하. 차에서 내렸을 때는 술 냄새가 풀풀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허허. 그런데 때마침 이 사건을 쭉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시민이었어요. 일반 시민이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무려 1.5km가량을 경찰과 함께 추격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세상에 용기 있는 시민분께서 그냥 현장을 에이 누가 신고하겠지라고 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세상에 저 못된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경찰하고 같이 잡은 거예요. 뺑소니 범은 어떻게 됐을지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기증품이랑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경찰이랑 이제 같이 해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못된 짓을 한 범인을 발견했다고 해서 몸이 먼저 반응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격까지 해서 왜냐하면 추격 과정에 본인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추격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같이 검거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안진용 기자님 이 시민분 정말 막 뿜뿜 이 자신감 뿜뿜 감격 뿜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그 용감한 시민인 거잖아요. 네. 경찰도 이 음주병 손이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이 시민에게 포상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잠깐이었고요. 한 달 후부터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자, 이 신고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민이 결국 이렇게 잡는 데 도움을 줬죠. 그 신고가 추적했던 그 뺑소니 범이었다는 거죠. 어머나! 자, 불구속 상태였던 뺑소니 범. 이달 초에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신고자의 가게를 찾아와서 나를 신고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생각도 못한 지금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근데 신고자는 물론이고 신고자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아내분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겁에 질렸다는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으면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익명신고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제 신분이 노출이 돼서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서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의롭게 어떤 불의를 보고 누가 도우려고 하겠어요, 선뜻.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뺑소니범이 신고자분의 가게로 찾아오는 경악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관련해서 대체 어찌된 일인지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조서를 좀 읽다 보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제가 뜬금했어요. 그분이 그냥 찾아갔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엄청 혼냈습니다. 그분한테 왜 거기를 찾아가셨냐, 어떤 얘기 나누셨냐, 거기 다시는 찾아가시지 마시고 조사 받은 이후에 CCTV 영상 확보한 게 있으니까 궁금증이 다 해결됐을 거다. 만약에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도 강력히 했었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조서를 읽어주면서 그 신고자분의 가게 이름을 다 말해놓고 거기를 찾아갔다는 그 뺑소니범의 말을 듣고 아이고 거기를 왜 찾아갔냐고 혼내줬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말하고 있어. 오히려 경찰이 그러면 지금 박주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경찰 칭찬해줘요. 혼내셨군요. 잘하셨어. 칭찬을 받고 다는 얘기 지금? 네, 지금 재확인해 준 거죠. 신고자가 누구였는지.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준 것도 잘못인데
거기를 왜 찾아갔냐고 혼냈다라는 거는 그 신고자가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니까요. 사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네. 신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리 경찰관이 죄송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분이 알려진 이상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상에. 근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다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해당 경찰관은 이 뺑소니범이 계속 부인을 하니까 계속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데도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 어떤 가게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이래도 부인할 거냐 하면서 가게 업종을 말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근방에서 그 업종의 매장이 딱 2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 신고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했다고 봐더라도 사실 무방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해당 경찰관 실수였다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이 정보가 노출된 만큼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여부인지 지금 확인한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걸 형사적으로 보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박대성 사건에서도 살인 사건에서도 이 살인 사건 보고서가 사실 유출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이 지금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안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요.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보세요. 그 뺑소니범 이 정말 얼빠진 경찰한테 이 뺑소니 자기를 신고하고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분의 그 가게 이름을 듣고 냉큼 달려간 이 뺑소니범 있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행패 부르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이 찾아간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찾아갔겠거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찰의 대응도 잘못됐지만 나를 신고한 사람 알아가지고 찾아가면은 사실은 큰일 납니다.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형사사건의 수사를 어떤 재판이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그 보복의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가지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거기 가서 행패를 부렸다. 그럼 훨씬 더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경찰은 마땅히 감찰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범한 범죄뿐만 아니고 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위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당 경찰은요, 이 얼빠진 경찰은 큰 일을 자초할 뻔했어요. 보세요. 앞서 우리 신고하신 분의 아내분인 진짜 그 얘기 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뺑소니범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맞닥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아내분이. 만약에 그 뺑소니범이 그날 진짜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위해를 가하시는 물건 같은 걸 갖고 왔다면 정말 큰일 날 아찔한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쪽에서 나를 신고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찾아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유. 순간 모골이 송연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신고했던 시민하고 부인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나? 어머나, 세상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포상금도 돌려주겠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세상에. 했던 행동을 난 생각도 하기 싫고 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후회된다.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인 것이 이런 뉴스가 이제 알려지면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는 저 불이한 모습을 봐도 신고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막 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아까 그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이 그 뺑소니범을 내가 혼냈다 이렇게 아까 인터뷰했잖아요. 네. 혼냈다는 말을 보고 아니 처벌을 해야지 왜 혼내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보복의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복의 목적, 위력 행사 이런 거 없이도 범법자가 그 신고자를 찾아가서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그렇죠, 처벌하는 그렇죠. 아.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요. 예전에 우리 속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왜
맞은 사람이 웅크리고자요. 왜 지금 이 가족이, 이 남편과 아내분이 이사를 생각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 경찰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눈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전기 배선함이 왜 숨었을까? 근데 전기 배선함 하면요, 김효성 기자님,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 뭐 이렇게 집 옆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또 자칫 감전될까 위험해서 그런 공포심 때문에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그 앞선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인도로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분홍색 셔츠의 한 남성입니다. 6차선 도로로 겁없이 가로질러 달리기도 하고요. 횡단보도도 아니잖아, 저긴 또. 네, 그냥 가로지릅니다. 남성이 도착한 곳은 한 건물 안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제서야 주저앉아서 이렇게 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 남성 어딜 이리 급히 가는 걸까요? 아니, 저것은 무슨 경기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저게 경기 종목에 무슨 무단횡단하는 그 종목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평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남성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네. 바로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저게 지난달 2일에 경북 김천에서 112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네. 신고 내용이 뭐냐면 방금 어떤 젊은 남성이 5만 원권으로 담배를 받고 갔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가짜 돈이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직전에 이미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2번이나 다른 데서 접수가 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저 신고가 접수가 돼서 바로 출동했던 겁니다. 아니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 그런 신고가 지금 총 3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안진용 기자님 가짜 5만 원권을 온 동네 막내 여기저기 쓰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빨리 잡아야 될 남성인데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나는 범죄자 위에는 항상 뛰는 범죄자 위에는 나는 경찰이죠. 맞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위조 지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성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도로 위에서 남성의 차량을 발견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남성은 차량을 전봇대에 저렇게 박은 뒤에 이미 차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후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순찰대 등과 수색 공조를 통해서 남성이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신속히 거주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의외의 곳, 지금 보시는 저곳에서 남성을 찾아냈는데 저곳은 바로 남성이 집 앞 전기 배선함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집 앞까지 들어갔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뭐 집 안에서 문을 뭐 2중 3중 걸어 잠근다거나 뭐 장롱에 숨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집 현관문 옆에 전기 배선함에 숨어 있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이 남성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 순찰대와 다른 지역의 경찰에도 이제 수색 공조를 요청을 해서 이 거주지 CCTV를 확인해서 이 남성을 포착을 했는데요. 근데 이 남성 사실 이미 마약 투약과 위조 통화 행사에 대해서 이미 다른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은 지금 이 남성이 마약 투약을 했을 상태다라는 거를 미리 감을 잡고 한번 배선함을 열어봤던 건데 역시나 그 안에서 마약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남성 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쓰고 다니다가 이제 마약 투약까지 하게 된 건데요. 지금 경찰은 이 남성을 잡아서 위조 통화 행사와 그 마약 투약에 대해서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딱 1분만 드릴게요. 지금 이 인간한테 밝혀낼 게 잡긴 잡았지만 지금 밝혀낼 게 여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마약이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저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예를 들어 자기 집에 그 위조 지폐 만드는 기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 위조 지폐도 누구한테 건네받은 건지 등등등 이 뭔가 고구마 줄기처럼 캐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보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제조해서 판매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여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통화 위조죄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요? 중대 범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통화 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상당히 높은데요. 아하. 단순히 최근에 있는 어떤 컬러 프린터로 한두 장을 이렇게 그 위조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많이 해서 그 자체로서 어떻게 판매를 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을 분명히 추궁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아마 지금 그 구속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집 자택을 비롯해서 아하. 그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마약에 대한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지 더불어서 위조 지폐를 단순 사용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는지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참 걱정입니다.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너무 파고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마약은 반드시 우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제 이 소식 접하시고 분통 터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남북 단절을 공언해온 북한이 결국 북측 지역의 경의선과 또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켰습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된 남북 평화의 상징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세상에. 분해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개성시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 뒤로 북한군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허. 잠시 뒤에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어머나.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멀리 있는데도 흔들릴 정도의 그러네요. 그 충격이 느껴집니다. 경의선 일대 북측 도로가 폭파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입니다. 어허. 같은 시간에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났고요.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들을 폭파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된 순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제는 하다 분노할 힘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 북한이라는 데가 저지르고 있으니까 우리 돈 1,800억이 들어가서 만들어준 길이란 말이에요. 하재간 평양 정확히 어디를 저 북한이 폭파한 겁니까 정확히? 예, 합동참모본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15일 낮 11시 59분과 11시 1분에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를 각각 폭파했다라고 하면서 경의선 구간은 군사 분계선 인접 70m 구역이고 네. 동해선 구간은 한 40m 인접 부근인데 저기 판문점 코앞이잖아요. 휴전선 코앞 진짜. 그렇습니다. 저것을 저렇게 폭파하면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육로가 사실상 모든 곳이 끊기게 됐습니다. 야, 근데요 혹시 경의선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곳이 어떤 도로냐? 이 장면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하시. 아 이곳이었구나. 경의선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런데 보세요. 이 최준영 변호사님. 네. 김정은이라는 이 인간이요 참 진짜 무지막지한 게 자신의 선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진짜 어렵게 남북 평화를 해서 평화의 상징처럼 만들어둔 그 도로를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공중으로 날려버려요. 이걸 진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2020년에도 그 개성의 남북교류 협력을 상징하는 협력사무소를 폭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수백억 우리나라의 자산이 날아갔었는데 지금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4년 뒤에 남북 평화 통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의선 도로를 끊었다. 한마디로 선대의 유언으로서의 어떤 평화 통일의 상징을 날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아버지 김정일의 어떤 유흥보다도 내 김정은 내 정권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있어서 통일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더불어서 이 한반도에서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서 국민의 대한민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치도 그 어떤 그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네. 설령 이와 같은 어떤 통일 포기론, 적대적 이국가론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어서 북한이 우리 땅입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그 안보라든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언론들 대부분이 폭파 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 맞죠. 지금 우리 돈 얼마가 들어갔어요. 근데 돈의 문제보다도 지금 북한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앞서 북한군이 영상 촬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전 세계 폭파 쇼를 알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 웃긴 건, 더 기가 찬 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시 저 폭파 현장 주변에 검은색 저 일본제 차량 있잖아요.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대요. 이 차량에서 김정은이 내려서 폭파 준비 상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식별됐다. 이건요, 앞서 우리가 멀리서 폭파 현장, 동해 경의선뿐만 아니라 동해선 도로도 폭파하는 걸 멀리서 찍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주변까지도 우리가 다 식별할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면 저 검은색 일본 렉서스 차량이 거기서 누가 내렸고 다 식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 뭐 한 거예요? 아마 선글라스 또 끼고 왔겠죠.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저 폭파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지막지한 김정은이요. 여기에 우리 대응은 어땠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기본적으로 최근 김정은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이 말씀하셨던 적대적 두 개의 국가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전부 다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조선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국가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제대로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 이 K6 중기관총 그리고 K4 고속 유탄 발사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부근에서 각각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포를 쏜 것더니 왜 대응 사격을 하냐 물을 수 있는데 북한의 폭파가 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담아서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대북 감시체 경계 태세 그리고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이걸 놓고 또 정치권은 제각각 해석할 거예요. 남북관계 북면에 경색되는데 책임이 너네 정부에 있었네. 우리 정부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가 과연 그냥 한순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올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의 정부가 대응을 진짜 철저하게 잘 해주기를,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